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 심화 연계 강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운문문학, 산문문학 해서 우리 수능 특강을 어떻게 심화해서 연계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문학입니다. 헐, 비문학. 다 이러고 있죠, 지금. 도대체, 선생님이 이 운문하고 산문 때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줬었는데, 비문학 때는 또 뭘 알려주실까? 기대되죠? 그쵸? 자, 비문학은요,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작년 수능 때 이 비문학이 어떻게 연계됐었는가, 이거를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작년 연계 지문 한번 보시죠. 자, 요런 거였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사회, 기술, 과학, 자, 요 분야에서는요, EBS 교재 지문과 직접 연계된 내용들, 즉 지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연계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에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파이널이 연계 교재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아직도 모를 친구들이 있을까봐 나온 김에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인문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요, 자, EBS 교재 지문의 핵심 제재 및 논지를 활용했다. 즉 이건 뭐냐 하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지문에 제시되었던, 즉 교재에 나왔던 핵심 개념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논지, 주장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문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 나와 있던 거, 그리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10주 완성, 올해는 이게 수능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바뀌었죠. 그렇죠? 역시 올해도 연계 교재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비문학 지문이 6개인데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총 5개나 연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문학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 지금 수능 특강을 다 듣고, 그쵸? 다 풀고 다 듣고 여기까지 온 건데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또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복습을 해야 연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인가 궁금하죠. 그쵸?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이 나와도 사실 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문학, 그래요. 내가 아는 작품, 학교에서 배웠던 거, 교과서에 나온 거, 허구 헛날 나오는 이런 작품들, 정말 하나도 낯설지 않은 그런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분명 이 작품 샅샅이 다 분석해놨는데, 다 공부해놨는데 왜 문제만 보면 풀 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학은요, 우리가 지문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계 강의에서 1강, 2강, 3강, 4강에서 뭘 했어요? 지문 자체를 가지고 뭐를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 그렇죠? 개념과 원리 적용 연습을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한테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요, 자, 문학은 이렇게 우리가 지문을 알고 작품을 알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비문학은요. 자, 비문학은 좀 전에 우리가 지문들이 연계되는 유형들을 봤더니 어떤가요? 그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처음 보는 개념이고 처음 접하는 원리이다 보니 특히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 사회, 경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의 경우에 내가 한번 생각해봤던 내용, 내가 한번 읽어봤던 내용,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지문 중에 5지문이나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 연계 강의, 심화 강의 시작할 때 맨 처음 했던 얘기처럼 연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틀린 거 확인해보고, 그래 나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뭐 연계 70%, 70점은 맞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70점도 못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답을 맞춰보고 틀린 걸 한번 보고 이거는 연계 대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됐을 때 비문학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능 특강에서 이 지문을 공부할 때 지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지 않고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이해한 친구들이에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간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와서 그 또띠또띠한 내용들을, 그쵸? 우리 비문학에 정말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또띠또띠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또띠또띠한 내용들을 지금 막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이거를 막 공부하고 막 사회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사회 선생님도 아니고요. 과학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 무식한 국어 선생님인데, 그죠? 무식한 국어 선생님인데 선생님 그래도 사회 내용, 과학 내용, 지문에 있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사회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과학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이후로 사회와 과학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얼마 안 된, 지금 막 머리 반짝반짝 돌아가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해한 만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만큼 알려줄게요. 자, 뭘 알려주냐?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문학 연계에 대비해서 첫 번째는요, 먼저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선생님이 뽑을 겁니다. 다도 아니에요. 중요한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들, 이게 다른 것으로 확장돼서 다른 사례에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선생님 사회 선생님 아니고 과학 선생님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 측면에서 이 지문만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비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그리고 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자, 그래프 있죠? 그렇죠? 지문에 제시되었던 그래프라든가 그림 혹은 지문에는 없어도 문제를 풀 때 보기에 그래프 그림 엄청 나왔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작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도 보면은요, 심지어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어. 똑같은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J커브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뭐 엔진 막 이런 건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수능 EBS 교재에 나와 있었던 그림 완전 똑같이, 우리 EBS 교재에 나와 있었던 그래프 완전 똑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와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면, 여기서 단순히 그냥 또띠또띠하게 하고 넘어갔다면 어때요? 실제로 그게 연계돼서 나와도 여러분은 연계 효과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갔을 때, 나 이거 아는데. 자신감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문을 뽑은 기준은 뭐냐? 선생님 또 신기가 내려오셨구나. 랄랄랄라 이러고 빙의돼가지고 막 선생님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지? 자, 활용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다른 지문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회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지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게 경제죠. 그쵸? 경제에서 특히 그래프 나와주면 아주 여러분 그냥 힘들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사회 부분에서, 그쵸? 사회 부분 선생님이 여러분 강의할 때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교재 강의할 때, 자, 첫 번째 시간에 그래프 보는 방법 알려줬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일단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요, 뭘 제일 먼저 보라 그랬죠? 가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무엇이 써있나, 그리고 이 자리에 무엇이 써있나,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가로축에 써 있는 것이 증가한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세로축에 써 있는 것이 증가한다면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 경제에서, 즉 사회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일까요? 바로 수요 공급 그래프죠. 그죠? 자, 이 수요 공급 그래프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하지만 인재는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 경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경제를 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수능 문제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검토 단계에서 다 잘려버려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대신에 하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 선생님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요. 그게 경제 과목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선택을 안 해도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모두가. 그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요와 공급 곡선은요. 중학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혹은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는 사회 있죠. 그렇죠?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는 사회는 어떤 과목을 내가 인문계든 자연계든 상관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기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을 앞두고 1학년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다 까먹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X축하고 이제 Y축에 뭐가 써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수요 공급 곡선에서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써 있냐? 여기에는 양이 써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재화의 양이거나 아니면 노동의 양이거나 하여튼 양이에요.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Y축에는 뭐가 써 있느냐? 가격이 써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수요 공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가세요. 더 이상 어디 가서 설명 못 물론 사회 강의를, 경제 강의를 들으면 들을 수 있겠지만 언어 강의에서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든다. 이번에 완전 끝내라. 자, 가격과 그리고 양이 쓰여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그래프는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를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양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지? 양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 공급 곡선은요. 반대입니다. 얘만 그래요. 보통은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얘를 우선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양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즉 얘를 우선시해서 생각하는 게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요라는 것은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얘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 그랬죠. 자, 어떤 물건이 특정한 물건이 가격이 높다고 합시다. 가격이 높다면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여러분이 라면을 사러 갔어요. 라면 하나 100만 원이야. 살 거예요? 안 먹죠. 라면 하나 100만 원이고 누가 먹니? 자,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길 때 이 점에서 만나서 여기쯤에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라면 사러 갔는데 라면이 50원이야? 그러면 그날 완전 그 마트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자, 왜요? 싸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면 수요는 어때요? 많아진다는 거지. 가로축에서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양이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공급은요. 자, 어떤 물건이 가격이 되게 싸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 회사겠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그걸 많이 만들려고 할까요? 이 아니라 라면을 자, 라면을 50원에 팔아야 돼.
라고 했어요. 가격이 싸요. 그럼 그 누가 만들겠어요? 그 라면을. 근데 라면 앞으로 100만 원에 팔게 해줄게. 이러면은 다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어때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 수 있을수록 어때요? 더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점점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요는 이렇게 되려고 하고 공급은 이렇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는요. 얘네 둘이 만나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곳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균형을 이뤘을 때 이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하고 균형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뭐예요? 균형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상태에서, 즉 안정된 상태에서요. 자, 점은 이 위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려져 있는 선 위에서. 그리고 이 두 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그리고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평상시예요. 시장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아무 일도 없을 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런데, 어떤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를 바꿀 때가 있어요. 즉, 이거는 보통 자연스러운 시장 상태죠.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바꾼다. 그래서 총 공급량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총 수요량을 늘린다든가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사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황무지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막 고층 아파트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어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많이 살게 되면서 라면의 수요가 늘어버리게 되겠죠. 전에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어떻죠? 라면을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사는데 거기서 누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 어때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전체 공급, 전체 수요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책에 의해서든 어쨌든 변화에 의해서든 전체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때,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때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그때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 선 위에서 점들이 움직이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혹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 선이 전체적으로 움직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자, 이 지역에 뭔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선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수요가 많아진다면. 자, 여러분 이쪽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잘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러면 뭔가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됐다. 예전보다 뭐 좋은 기계를 발명을 해가지고요. 생산 기술이 향상이 돼서 공급량이 늘어났다. 혹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량을 늘렸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 곡선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은 위로, 이 원래 있던 수요선이 위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았지만 이 선은요,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이 선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위로 올라가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양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수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산 기술의 향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그럼 이 공급 곡선은 어디로 간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공급 곡선이 그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위로 가야지 해서 이 부분의 그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위로 간
거는 늘어난 게 아니죠. 자, 공급이 는다. 마찬가지로 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공급이 늘기 위해서는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움직인 결과인 거죠. 위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 거예요. 오히려 이 선은 뭐다?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런 모양의 선을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요새 사람들 많이 갖고 다니는 거, 그 뭐뭐 패드 그거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사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그거 막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면 이게 2가 나왔잖아요. 원 다 2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원 안 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 안 살려니까 원은 가격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건 뭘까요, 그럼? 자,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은 그와 반대죠.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평상시에는 수요와 공급이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수요가 변하는 거죠. 자, 공급이 일정해. 공급 곡선은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수요만 늘어난 거죠. 그쵸? 자,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과 원래 정상 상태에서는 이 선과 이 선이 흰 선과 파란 선이 만났었는데 자, 지금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수요 곡선과 기존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 그럼 이 지점의 가격을 이렇게 가보면 어때요?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반대로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수요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수요를 고정을 시켜봅시다. 자, 수요는 똑같은데 갑자기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밖에 안 만들어. 그러면은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겠죠. 자, 공급이 줄어드는 거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똑같은데 그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러면은 원래 이 지점에서 만나던 애들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가 많으면 비싸지지, 공급이 적으면 또 비싸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원래의 선을 그려놓고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할 때에 만나는 점이 어디로 바뀌느냐 이거를 묻는다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언어 지문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한 내용들, 활용한 그래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요. 수요 공급 곡선을 활용한 지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그래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게 나중에 뭐 연계가 되든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나오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그 그래프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 수능 특강 25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25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지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왜 전문직이 단순 노무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까?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수요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화, 즉 물건의 양과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순 노무직이 왜 전문직보다 돈을 조금 받냐, 전문직이 왜 돈을 더 많이 받냐라고 했을 때 그걸 가로와 세로를 적절하게 바꿔준다면 자, 이곳에는 거래량, 이 거래량은 노동량이 되겠죠. 그렇죠? 노동력의 양이 될 테고 여기에 있었던 가격은요. 이제 뭐예요? 그 노동자들의 가격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적절하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문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문에 나왔던 얘기. 뭐? 수요 공급은 여기에 따라서 바뀌는 이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임금이 비싸다면, 즉, 내가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별로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면 여러 명을 고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 사람은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된다, 임금을 조금만 줘도 된다 이러면 어때요? 같은 값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회사가 노동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어떤 물건에서는요, 회사가 공급하는 사람이었지만 노동을 가지고 따진다면 노동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수요 곡선은요, 회사 거죠. 그렇죠? 자, 회사에서 보면은요, 임금이 높을수록 어때요? 조금만 고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적어지는 거죠. 자, 임금이 낮아지면 더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노동의 수요 곡선 역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직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거는 사실 곡선을 이렇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노동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도 마찬가지죠. 자, 어때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조금 주는 데는 노동자들이 안 가려고 할 거고요. 돈을 많이 주면 너도 나도 일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임금에 따라서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시문에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줬었죠. 그 다음에 지문의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직의 경우 그리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뭐를 조절한다?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죠? 합격자를 제한하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곡선보다, 자, 일반적인 공급 곡선보다 얘는 공급이 통제됩니다. 그쵸? 제한돼요. 공급이 더 적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시험을 본다는 거. 자, 그런데다가 이 전문직들이요, 우리 지문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죠? 국가의 압력을 행사해서 그 수를 무한정 늘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를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 숫자를 제한하고 숫자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전문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전문직의 공급 곡선을 보면 일반적인 공급 곡선이 이것이라고 할 때 전문직은 시험 등을 통해서 공급을 제한하니까, 자,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면은 이 곡선은 어디로 움직여야 돼? 또 밑으로 간다고 하고 있죠.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만나는 지점 자체가, 자, 우리 이거 D1은 일단 무시하고, 수요가 바뀌는 거는 우리 일단 모르니까 무시하고,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로 만나는 점이 이동하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은 어떻다? 임금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로 가게 되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단순 노무직이에요.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어때요? 많죠. 그쵸?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특히 단순 노무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노동의 공급 곡선은, 공급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자, 이 곡선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위로? 아니지. 많아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원래는 정상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나는 애들이, 자,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만 많아지니까 여기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로? 균형 가격은 아래로 떨어진다. 그래서, 자,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적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원래 모든 것들이 이제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단순 노무직이든 아니면은 뭐 전문직이든 공급을 제한하고 공급이 많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만 우리
그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하나를 더 설정을 해놓고 있죠. 점선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지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곡선을, 수요 곡선을 다시 설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지문에서는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 어쨌든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만나든 아니면 새로운 수요 곡선을 설정을 해서 여기서 만나게 되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우리 187쪽의 모의평가 부분에서도 이렇게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죠, 바로. 자, 이 지문은 무엇과 관련된 지문이었냐면 필립스 곡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은 뭐였냐면은, 자, 물가 상승률. 선생님 그런 말 본 적 없는데요? 왜 없어? 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돼 있죠? 우리 그 교재에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지문이 만약에 변형이 되면서 얘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할 때 여러분 또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그런 그래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제 곡선이 필립스 곡선인데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지문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이게 바로 뭐예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낸 거죠. 나가 바로 필립스 곡선인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보세요. 총수요 곡선이 여기는 A고 여기는 B야.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A에서 B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증가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쵸?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세로는 이렇게 움직인 거지만 가로는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은 7%에서 4%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밑에 써 있는 말. 그죠? 여기 이 자체는 가로축에 있는 것 자체는 산출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는 얘잖아. 그러면 실업률을 봤을 때는 7%에서 4%로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곡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가지고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나곡선이죠. 그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찾아냈던 거는 뭐냐? 물가, 즉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반비례 관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고,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A라고 봤던 점이 이 점이고, 왜? 실업률이 4%대일 때니까. 아까 우리가 B라고 봤던 게 바로 이 점이다. 실업률이 7%일 때니까. 결국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둘 다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됐죠? 자, 아무리 또띠또띠한 어려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기본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어떻게든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또 많은 다양한 그런 변형 지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우리 조해창 학생이 올려줬어요. 아주 짧고 굵게. 이 친구는 제목 명언, 그리고 그 내용에 딱 한 줄 명언만 썼어요. 뭐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근데 오히려 그게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물론 앞으로 그렇다 너희들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설명 구구절절히 안 했지만 정말 딱 그 명언이라는 말과 밑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이, 해창이의 이 한 문장이 정말 그 어떤 설명보다도 해창이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힘이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지나갈까? 언제 나에게 밝은 날이 올까? 언제 나한테 쨍 하고 해가 뜰까?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더라고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자, 그래요. 뭐, 선생님은 이미 다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뭐, 이 오래돼가지고 뭐, 시험 수능 본 지도 오래되고 기억이나 나요? 뭐, 이런, 오래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요.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 다 지나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선생님이 정말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말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서 잘 하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 하면은요, 역시 사회인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 지문 중에서 아까는 경제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선거와 관련된 혹은 투표와 관련된, 자, 알겠죠? 자, 선거 투표와 관련된 지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지문이 비슷한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은 우리 그 교재 26쪽에 나와 있었던 지문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선거 방식에, 투표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입니다. 자,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 즉 한 명만 적어내는 거예요. 한 명만 적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자, 두 지문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선거 혹은 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투표를 왜 하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투표 결과가 국민들의 의견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다 득표자 선출 방식. 자, 이게 뭘까요? 나가수에서. 나는 가수다에서, 자, 어떻게 해요? 1번부터 7번까지 7명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보기에 가장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을 다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자, 7명 번호로 얘기를 합시다.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후보들이 있다고 할 때, 자, 보세요. 자, 1번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였고요. 나머지 1번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70%는 얘는 진짜 아닌데, 얘는 탈락해야 되는데 각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70%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분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다 득표자를 따지게 되면은요, 실제로 얘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인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이거인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게 분산이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지지하는 마니아층, 그쵸? 그 마니아층 30명의 의견만 반영이 되어서 이 사람이 1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떨어질 만큼 못하지는 않았는데, 그죠? 떨어질 만큼 아니, 걔보단 7번보다는 오히려 6번이 더 못했는데 왜 7번이 떨어졌지? 그건 뭘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1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2, 3위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위로는 안 뽑아줬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1순위로 이 사람을 안 뽑아준 사람이 1순위로 이 사람을 뽑아준 사람이 너무 조금이어서 이 사람이 탈락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한 뭐 중간 정도 했을 텐데 1순위로 찍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0%는 얘가 꼴찌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30%의 사람들이 얘를 1위로 뽑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위로 살아남고 오히려 이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제 한 명이 아니라 3명한테 투표를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자, 위대한 탄생은요, 여전히 한 명을 뽑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나가수든 위대한 탄생이든 최다 득표자 방식.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선호도 투표 방식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자, 선호도 투표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에게 3개의 후보가 있다고 할 때, 3가지의 대안이 있다고 할 때, 이 3가지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명,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상위 몇 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를 1위부터 7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뽑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선호도 투표 방식인데, 이건 한번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가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선호도 투표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있었고, 이제 7번 문제에 이런 예를 보기를 준 거죠. 그쵸? 보기의 내용을 표로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대안은 3가지입니다. 우유를 먹을래? 주스를 먹을래? 콜라를 먹을래? 라는 질문에서, 자, 그 질문에서 사람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쓰는 거죠. 나는 뭘 먹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순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3순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제일 좋고 이게 제일 싫어라고. 자, 그래서 봤더니 우유, 주스, 콜라 순으로 쓴 애가 6명, 콜라, 주스, 우유로 쓴 애가 5명, 주스, 콜라, 우유 순으로 쓴 애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다 득표 당선이 아니라 선호도 투표 방식에서 1단계는 뭐냐? 먼저 1순위로 선택된 것 중에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애를 탈락시킵니다. 그럼 누구죠? 1순위 우유는 6명, 콜라는 5명, 주스 4명이니까 얘를 일단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단계, 1단계 1순위가 제일 적은 애를 탈락시킨다. 그 다음 단계는요, 얘네들의 2순위를 1순위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고 얘를 2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순위끼리. 얘네들은 그대로 1순위고, 얘는 어때요? 2순위에 있지만 얘가 없어지니까 이 자리로 오게 돼서 이걸 놓고서는 우유와 콜라를 가지고 경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봤을 때 우유 1순위는 6명이죠. 콜라 1순위는 5명에다가 이 4명이 플러스가 되니까 콜라가 어때요? 9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우유는 6명, 콜라는 9명 해서 콜라가 이 집단의 최종 선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선호도 투표 방식이다.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최다 득표자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최다 득표자 그 당선 방식은요, 얘랑 얘는 아예 고려하지 않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을 한 애는 6표로, 얘는 5표, 얘는 4표니까 얘가 1등을 했어요. 얘는 1등 했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자, 6명만 우유를 제일 먹고 싶어 했을 뿐, 자, 이 9명은 어때요? 우유를 제일 싫어하죠? 그죠? 우유가 3순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유를 더 싫어하는데 이 6명 때문에 우유를 먹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콜라나 주스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최다 득표 당선 방식이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호도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우유 좋아하는 사람 6명밖에 없었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9라는 숫자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 좀 더 좋은, 좀 더 합리적인 그런 투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문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지문에 라달락을 보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거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냐? 자칫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콩도르스의 역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콩도르스의 역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 지문에서 이야기해주는 콩도르스의 역설은 뭐냐 하면, 후보자 A, B, C가 있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우유, 주스, 콜라처럼 이것들을 표로 만들어 보면, 자,
좋아하는 선호도가 A, B, C인 사람들, B, C, A인 사람들, 자, 그리고, 뭐죠? C, A, B인 사람들. 자, A, B, C, B, C, A, C, A, B, 어때요? A, B, C, B, C, A, C, A, B. 순환되죠.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선호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똑같은 인원으로 되어 있을 때, 즉 여기도 아까 우리가 우유, 주스, 콜라 총 15명이었는데 6, 5, 4였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분포하게 될 때 승자를 가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콩도르스의 역설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요. 너무 그냥 간단하게 한 단락으로 이런 거 콩도르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가서요. 우리 모의고사에 가게 되면은 자, 124쪽 지문은요. 아예 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콩도르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이런 순환되는 그런 순서를 지니고 있을 때 그때 유권자 수가 동일할 경우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그 우유, 주스, 콜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우유, 주스, 콜라. 자, 그럼 얘는 BCA니까 주스, 콜라, 우유. 얘는 뭐가 될까요? 콜라, 우유, 주스. 자,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선호도의 순서가 요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5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 자, 이 투표 방법은 뭐였죠? 2명씩 일단 놓고서는 비교를 해보는 거죠. 먼저, 우유와 주스, 얘네들을 가지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유보다 주스를 좋아하는 애가 5명이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주스를 우유보다 더 좋아하죠. 이 경우에는 뭐죠? 아까 선생님이 이거 우유보다 주스를이라고 했나요? 미안해요. 자,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이게 3순위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스가 더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유가 더 많죠. 즉, 우유와 주스에서 우유 편을 들은 사람이 10명, 주스 편을 들은 사람이 5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유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없어지고 얘랑 콜라를 경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자, 우유보다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 5명. 그죠? 여기에는 뭐예요? 콜라를 우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5명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뭐죠? 콜라를 우유보다 좋아하죠. 그러면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볼 때는요. 콜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우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둘이 싸웠을 때 얘가 이기고 나머지랑 싸웠더니 얘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자, 이것은 옳은 선택인가라는 겁니다. 자, 콜라하고 주스를 비교를 안 해봤잖아요. 야, 얘네 둘을 비교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주스가 승이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도 주스가 승이죠. 여기에서만 콜라가 주스를 이겼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또 주스가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스랑 우유를 놓고 하면 또 우유가 이겨버리죠. 그럼 우유랑 콜라를 놓고 하면 또 콜라가 이겨버리죠. 그럼 또 콜라랑 주스를 놓고 하면 주스가 이겨버리죠. 누가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나온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유권자들의 선호도 순서가 순환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콩도르스의 역설이다라는 게 바로 124쪽에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지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이 투표의 역설은, 콩도르스의 역설은 표결의 순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에서 제시된 유권자들의 선호 순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이 경우에 우유랑 주스를 먼저 했냐? 아니면 콜라랑 우유를 먼저 했냐? 콜라랑 주스를 먼저 했냐? 어떤 애들을 먼저 붙여놨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 표 있죠? 우리가 그 26쪽에서 했던 표. 27쪽에 나와 있던 표.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해보면은요. 무슨 짓을 해도 주스가 이기게 돼 있어요. 뭘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주스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자, 즉 그게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어떤 걸 먼저 경합을 붙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표에서 승자가 나오는 이유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124쪽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A, B, C, B, C, A, C, A, B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먼저 붙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호 순서 때문에 이런 콩도르세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사회에 관련된 지문만 봤어요. 하지만 자, 다 뭐예요? 두 가지 지문씩 나와 있었어요. 수요 공급 역시 두 지문에, 그리고 투표에 관련된 내용 두 지문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 다른 곳에도 활용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술 그리고 기술, 언어생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